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승민이의 이야기이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승민이의 소식은 아직까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현재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정확히 27살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았던 탓인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절대 잊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사건의 주인공인 승민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유독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승민이를 처음 알게 된 건 중학교 1학년 같은 반이 되고 나서부터였고, 어릴 때 별명이 끈끈이라고 불릴 만큼 여자아이들을 쫓아다니던 친구였죠.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승민이와 가깝게 지냈었고, 이 친구가 여자를 밝히는 건 기정사실이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상대 여성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놈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친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승민이가 20살이 되고 나서 제가 아는 지인과 1년간 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지나치게 잘해줘서 오히려 힘들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승민이를 알고 있던 주변 여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사람 자체는 너무 착하고 좋은데 연애 상대로는 부담이 된다는 말을 주로 하곤 했죠. 결론적으로 심성이 나쁜 친구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성에 대해서 남들보다 집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민이는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아마 그 시점부터 서로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가끔 안부만 물으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사건이 있던 그날은 오랜만에 승민이와 강남역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한잔하기로 약속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승민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지? 그렇게 승민이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미모의 여성분이 다가와 승민이 옆자리에 앉는 겁니다. 친구야, 말 못해서 미안. 여기는 내 여자친구 수연이. 인사해. 알고 보니 승민이는 여자친구를 보여줄 목적으로 약속을 잡았던 거고, 늘 한결같은 승민이의 모습에 뭐 놀라울 것도 없더군요. 그렇게 간단히 한잔하고 나서 저는 커플 사이의 있기가 눈치가 보여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시간은 밤 9시 정도였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10시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죠. 저는 승민이에게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쯤 승민이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결에 전화를 받았더니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친구야, 나 진짜 큰일 났다. 어쩌냐?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승민이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후로 승민이의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었고, 며칠이 지난 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글쎄 승민이가 아닌 승민이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는 겁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승민이 친구인데요. 승민이가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에휴, 지금 승민이가 많이 다쳐서 수술하고 입원 중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승민이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갔더니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현재는 회복 중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허벅지와 무릎 쪽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승민이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예전처럼 걷는 건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하셨죠.
자고 있는 승민이를 보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멀쩡하던 친구에게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는 사실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승민이 어머니는 저를 병실 밖으로 부르더니 힘들게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은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였죠. 에휴, 내 아들이지만 요즘 애들 참 무섭다, 무서워. 사건의 시작은 그날 밤 제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난 뒤 승민이는 여자친구와 크게 말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원래 약속은 여자친구와 둘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승민이가 여자친구와 상의도 없이 저와 약속을 잡았던 거죠. 저도 여자친구가 나올지도 몰랐던 상황이었고 그걸 알았다면 약속을 잡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말이 과격해지자 갑자기 여자친구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한참 통화를 하더랍니다. 승민이는 여자친구의 그런 모습에 더욱 화가 났다고 하는데 누구와 통화를 하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여자친구는 승민이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고 승민이는 그 말을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자친구의 전화를 빼앗아 통화 목록을 확인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휴대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여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죠. 그래서 전화를 받아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였는데 승민이가 전화를 받으니 오히려 놀리는 듯이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화로 한참을 싸우다 승민이는 전 남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는데 승민이도 그렇고 전 남자친구도 흥분을 한 상태라 결국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는데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휴대폰을 받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승민이 혼자 그 새벽에 학교 운동장으로 걸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전 남자친구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만하면 포기하고 집에 들어갈 만하지만 승민이는 무슨 고집인지 끝까지 운동장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장에서 밤을 새면서까지 전 남자친구를 기다렸고 오전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어떤 남자가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아까 통화를 했던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였죠. 처음에는 서로 말싸움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욕이 심해지더니 급기야 전 남자친구가 흉기를 꺼내 승민이를 가격했고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 칼부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남자친구는 피를 많이 흘려 사망을 한 상황이었고 경찰 측에서도 삼각관계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에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 문제로 속을 많이 썩이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병원을 나왔고 사건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는데 승민이가 진술했던 내용은 모두 다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경찰은 학교 운동장 CCTV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는데 흉기를 준비한 건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바로 승민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승민이는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나서 본인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서 자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내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면 당연히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흉기로 찌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승민이 어머니도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울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자를 유독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끝이 이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승민이는 연락두절이 되어 소식을 알 수 없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서 지방으로 내려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결혼 약속을 한 여성분은 이 사실을 알고 만나는 건지도 의문이고 버릇처럼 이성에게 집착하던 승민이가 또 결혼하는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할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이 일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친누나의 전남편 매형에게 있었던 일인데 순간의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왔던 사건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때는 3년 전 저희 누나가 전남편인 매형을 만나 결혼을 한 지 대략 1년 차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나가 매형을 처음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심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매형의 직업 때문이었죠. 매형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고 20대 때부터 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일반 가게가 아니고 아가씨들을 불러 손님들을 접대하는 조금 문란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사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바르게 살아왔던 분이라 그런지 더욱 매형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반대를 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끝내 결혼을 허락하고 매형을 친아들처럼 받아주셨죠. 그렇게 1년간은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매형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습니다. 저놈, 요즘 뭐하고 지내? 뭐 별일 없지? 네, 저야 뭐 똑같죠. 매형도 잘 지내시죠? 나야 뭐 잘 지내지. 근데 처남,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이게 전화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혹시 내일 시간 어때? 내일은 오후쯤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카페에서 차나 한잔 할까? 아, 그리고 너희 누나한테는 나 만난다고 말하지 말고, 알겠지?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평소 안부 말고는 매형과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던 터라 혹여나 누나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매형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는 매형 말고도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처남 왔어? 여기 이분은 내가 잘 아는 보험 설계사 분이신데 이번에 진짜 좋은 상품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갑자기 처남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힘들게 모시고 왔지. 알고 보니 매형이 저를 보자고 했던 이유가 보험 가입 때문이었고 저는 뭔가 속았다는 느낌과 함께 그 순간은 기분까지 좋지 않았었죠. 매형,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갑자기 불러내서 보험 가입이라뇨. 아, 죄송한데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매형은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남, 진짜 한 번만 부탁할게. 어떻게 안 될까? 무릎까지 꿇으면서 매형은 제게 부탁을 했고 저도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하나 가입하게 되었죠. 처남, 진짜 고맙다. 내가 다음에 술 한잔 살게. 그리고 누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부탁할게. 매형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저도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매형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또다시 매형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남, 밥은 먹었어? 그게 다름이 아니고 혹시 아는 지인 중에 보험 가입하려는 사람이 좀 있을까? 예?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매형,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알겠어.
수고하고 다음에 연락하자.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매형의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누나의 연락을 받았고 그 내용은 매형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위급한 전화였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곧장 병원 응급실로 찾아갔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본 매형은 잠이 든 모습이었는데 앞전에 봤던 것과 다르게 매형의 안색이 썩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상황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너네 매형이 유서까지 쓰고 목숨을 끊으려고 일부러 약 먹고 쓰러진 거야. 말 그대로 매형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거고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런 시도를 감행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매형은 퇴원을 하고서도 전처럼 가게 일도 나가지 않고 어딘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늘 집에만 있었는데 그런 매형을 보고서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누나를 혼자 두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실이 솔직히 원망스럽기도 했었죠. 분명 뭘 숨기는 게 있는 건 분명한데 매형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진 않았고 자꾸만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매형이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밝혀지는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매형을 통해서 가입을 했던 보험을 해지시키려고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보험 해지를 했었는데 그날 오후쯤 보험 담당자라면서 한 여자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보험 해지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장난해요? 담당자라는 그 여자는 매형과 카페에서 만난 여자였고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땐 세상 친절했던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날 전화의 목소리는 저를 죽일 듯한 목소리였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처남이라고 그랬나? 자기네 매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입으로 직접 말을 해줘야 되나?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매형이 왜요? 난 그쪽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 내가 자기네 누나한테 직접 말해줄게. 그렇게 그 여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며칠 뒤 믿었던 매형에게 뒤통수를 얻어맞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날 누나가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누나 집으로 초대를 했었는데 거기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매형과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였고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매형이 보험 설계사인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심지어 누나가 집에 없을 때 안방 침대에서 잠자리까지 했었다는 당혹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네, 지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저 장인어른,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매형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 사건은 이러했었습니다. 어느 날 주점에 자주 방문했던 단골 손님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었다는데 몸매가 늘씬한 건 물론 누가 봐도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그 여자가 자주 가게로 놀러왔고 그런 계기로 연락처까지 교환하고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여자의 직업은 보험 설계사였고 매형을 만날 때마다 보험 권유를 했었다는데 한날은 그 여자가 술을 먹고 가게로 찾아와 매형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유혹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죠. 거기에 빠져버린 매형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처음에는 서로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둘의 관계가 나빠지자 여자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매형을 협박하기 시작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입장은 매형이 유부남인지도 몰랐고 본인은 매형에게 전부 속은 거라면서 태도를 180도 바꾸고 지속적으로 매형을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저희 누나에게 들키면 가정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 그 여자와 완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부탁을 했더니 글쎄 보험 가입을 위해 사람을 소개해주면 끝까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매형은 고민 끝에 저를 불러 보험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을 해지한 걸 알고 나서 화가 난 여자는 모든 사실을 저희 누나에게 밝혔고 이 이야기를 듣고 누나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유명한 여자였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보험사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 워낙 실적이 우수하고 보험왕까지 했던 탓인지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매형과 이혼을 하고 나서 누나는 혼자만의 삶을 잘 살고 있고 이건 가끔 아버지가 하시는 말인데 결혼 전부터 반대를 했던 게 꼭 직업 때문만은 아니었고 언젠가 한 번은 일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더 반대를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따라 사람을 믿고 만나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결혼까지 했음에도 서로 신뢰가 무너지는 일도 생기는 법이니 앞으로 저도 좀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이와 비슷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사연은 지금부터 4년 정도 전의 일인데 이 일 때문에 아직까지 남자를 만나지 못할 정도로 소름이 끼쳤던 일입니다.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미혼 여자입니다. 4년 전 그 당시 제가 35살이었으니까 현실적인 결혼 정년기는 조금 넘었다고 볼 수 있는 나이였죠. 그러다 보니 각종 소개팅이나 또는 맞선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만남이다 보니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되진 않았고 한두 번 연락만 하다 자연스레 헤어지는 일이 반복이 되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전화를 받고 술자리에 나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은지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약속 장소에는 친구만 있던 게 아니고 어떤 남자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친구의 회사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은지야, 인사드려. 우리 회사 팀장님이야. 그렇게 술자리에서 친구의 회사 상사를 만나게 됐고 그 계기로 인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이름은 강승현,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은 39살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굉장히 동안인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건 외모도 준수하고 능력도 괜찮은데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한 건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빠,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여태까지 결혼 생각은 없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일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대답했고 저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리고 사건은 남자친구와 장거리 여행을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지는 경북 영덕이었고 편도로만 4시간가량 걸리는 먼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의 컨디션이 유독 나빠 보이더라고요. 평소 남자친구 얼굴빛이 어두운 편인데다 늘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그 당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영양제를 챙겨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번 여행도 남자친구의 권유로 일정을 잡았던 건데 또 혼자서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니 여행 전부터 걱정이 되곤 했었죠. 오빠,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휴게소에서 좀 쉬다 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숙소 도착해서 한숨 자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영덕 바다 근처에 위치하는 펜션에 도착했고 짐을 풀자마자 남자친구는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혼자서 펜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가 바다 주변에서 한 여자를 목격하고 말았죠. 등대가 있는 방파제 부근에 어떤 젊은 여자가 바다를 보며 서 있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뭐 낚시라도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저는 바다를 보며 셀카를 찍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었죠. 어디 갔다 온 거야? 아, 근처 구경 좀 하다 왔어. 몸은 좀 어때?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니, 최근 들어서 어깨가 뭉치고 너무 피곤해서 병원을 갔었거든. 근데 단순 근육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지냈는데 이게 한 달이 넘게 계속 아프더라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아프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올해 9수라 그런가? 저도 미신을 믿지 않는 편이었지만 결혼할 때도 9수를 피하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오전 사진을 찍으러 등대 근처로 향했었죠. 그런데 어제 제가 봤던 그 여자가 또다시 등대 앞에서 바다를 보고 서 있더라고요. 어? 이상하다. 오빠, 저기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그냥 바다 구경하는 사람이겠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등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더니 바다 쪽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하필이면 둘 다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119 신고 말고는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소리를 듣고 방파제 근방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아저씨가 다가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봐요, 거기 그렇게 서 있다가 진짜 큰일 나요. 그제야 저희들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위를 살펴봤더니 글쎄 한두 걸음만 가면 바다에 빠질 정도로 위험한 위치였습니다. 아니 아저씨, 좀 전에 사람이 빠졌다니까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아까부터 여기에서 낚시하고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뭐에 홀린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신고를 받고 온 구조대원들이 확인 결과 저희가 오해를 했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아니라고 하니 한편으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저희들은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겨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겨버렸죠. 어? 뭐야 이거?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 좀 전까지 멀쩡하던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고 남자친구는 보험회사를 불러 타이어 수리를 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일들이 연달아 생기다 보니 얼른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저희들은 점심도 먹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던 중이었죠. 그리고 요금소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남자친구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잠깐 휴게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넘은 시간인데다 점심도 건너뛰었던 탓인지 갑자기 배가 고프더라고요. 오빠,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출발하자. 그래, 그럼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어. 나 주유 좀 하고 올게. 그렇게 남자친구는 주유를 하려고 차에 올라타는데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잠깐만, 그냥 밥 먹고 해. 어차피 급한 것도 아니잖아. 제 말에 남자친구는 차에서 내렸고 저희는 식당으로 향하는데 그때 주유소 근방에서 폭발음이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차 한 대가 급발진이 나서 주유소로 돌진을 했다는데
만약 남자친구가 주유를 하러 갔었다면 무조건 사고가 났을 타이밍이었죠. 그걸 보고 나니 밥맛도 없어지고 여기서 더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은 무서운 기분에 곧장 집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니 남자친구 말대로 아홉수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다시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사주라도 보려는 생각에 저 혼자 점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죠. 그건 남자친구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혼자 살아야 하는 팔자, 즉 공방살이 끼었다는 말이었고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깨에 죽은 여자가 올라타 있어 많이 힘들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상 자세한 건 듣지 못했고 저는 집으로 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사에 대해 물었었죠. 당연히 남자친구는 말하길 꺼려했지만 제가 집요할 정도로 물어보니 한참 고민 끝에 힘들게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의 남자친구는 결혼까지 약속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극도로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 헤어졌고 그 여성분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후로 만나는 여자마다 늘 이상한 일을 겪었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속사정을 듣고 나니 남자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울 거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고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친구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글쎄 저와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는 다른 여성을 만났고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그 여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 섬뜩한 일이었고 저도 남자친구를 계속 만났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또 하나 소름이 돋았던 사실은 제가 등대에서 셀카를 찍고 나서 사진첩을 살펴봤는데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를 해봤더니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표정이었는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싹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림칙하고 제가 여행을 가서 겪었던 일들이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뜻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앞으로 누굴 만나서 연애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사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쯤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은 사람의 촉을 무시했다가 큰 코를 다칠 뻔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사건은 제가 20대 중반 잠실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할 때 겪은 일이었고 이곳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입자도 많은 편에다 비교적 큰 대단지 아파트였죠. 그곳에 살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이웃 사이였습니다. 저는 도로가 쪽 그리고 남자친구 집은 가장 끝인 강가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저희 집과 남자친구 집의 거리는 걸어서 약 15분 정도로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죠. 참고로 남자친구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분위기는 정반대였는데 그게 제가 살던 곳은 바로 앞에 경찰서도 있었고 도로가 쪽이라 그런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집 쪽은 가로등도 많지 않았고 누가 서 있어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편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날은 남자친구가 학원에서 수업이 늦게 끝난다고 해서 꽤 늦은 시간에 약속을 잡게 됐고 대략적으로 밤 12시쯤 저희 집 앞으로 온다고 말을 하더군요. 평소 저와 남자친구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길게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늘 아쉬웠지만 서로 바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기분 좋게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죠. 그렇게 자정이 다 됐을 무렵 저희 집 근처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지? 집에 뭘 두고 온 것 같은데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했네. 어차피 가방도 놓고 와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니까 잠깐 우리 집에 들렀다 갈래? 한눈에 봐도 급하게 나온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저는 남자친구 집까지 같이 가서 기다리기로 했었죠. 남자친구 집으로 가려면 단지 내에 위치하는 정말 긴 골목길을 지나가야 했고 여긴 낮에 혼자 가기에도 꺼림칙한 길이었는데 해가 지고 밤이 되니 더욱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나더군요. 가로등도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고 골목 자체가 조용한 편이라 혼자서는 절대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골목길에 귀신이 나타난다느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문도 돌아서 무섭지만 티를 내지 않고 일부러 남자친구에게 말을 더 붙이면서 걸어가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신뢰가 되지 않으려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혼자 남아있는 제가 걱정이 된다며 계속 같이 올라가자고 말했지만 시간은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에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에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안심시켜 주려고 일부러 장난을 치듯이 말을 했었습니다. 나 집 앞 놀이터에서 딱 5분만 기다린다. 안 나오면 바로 갈 거야. 아니, 3분. 아니다, 1분. 지금부터 정확히 1분만 기다린다. 알았어. 가방 두고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올게. 그렇게 장난을 치며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제 신발끈이 풀어져 끈을 다시 묶으려고 하는데 그때 골목 뒤에서 이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길 주변을 살펴봤더니 저희 뒤편에서 살짝 거리를 두고 어떤 남자와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보통 아는 사람이면 나란히 걸어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두 사람은 살짝 떨어져 걷고 있길래 일행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어 상세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여자는 평범한 회사원 차림이었고 남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건 남자의 모습이었는데 검은색 후드티를 얼굴까지 눌러 쓰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걷고 있었죠. 그 외에 이상하거나 특별한 점은 딱히 보이지 않았고 얼굴을 가려야 되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집 앞에 도착을 했을 때 회사원 차림으로 걸어오던 여자는 골목 중간에 다른 동으로 들어갔고 후드티를 입은 남자만 저희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남자친구와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인가 보다 그렇게 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느낌이 좋지 않다며 집까지 같이 올라가자고 거듭 말을 하더군요. 에이, 사람 무섭게 왜 그래. 잠깐이면 되니까 그냥 놀이터에서 기다릴게. 저는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계획대로 놀이터에서 기다리는 것은 고사하고 놀이터를 지나쳐 남자친구를 따라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죠.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아파트 공동 출입문이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입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카드키로만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저희를 따라오던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저희 뒤에서 가만히 서 있더군요. 남자친구는 출입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저는 왜 그러나 싶어 남자친구에게 물었죠. 왜 그래? 얼른 들어가자. 그러자 남자친구는 뒤를 쳐다보며 후드티를 입은 남자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한 건지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는데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이상해서 결국 카드키를 찍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후드티를 입은 남자 이렇게 셋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고 저희는 뒤편에 그 남자는 문 쪽에 서 있던 상황이었죠. 남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층수를 누르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더니
시간이 지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버튼을 누르지 않더군요. 그제야 저도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같은 라인에 사는 것도 그리고 출입문 카드키가 없어서 기다리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지만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그냥 서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도 끝까지 층수를 누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정적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고 남자친구 얼굴을 봤더니 굉장히 화가 난 듯 굳어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나 그 남자와 시비라도 붙어 싸움이라도 날까봐 저도 긴장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한참을 그 남자를 노려보다가 결국 5층을 눌렀더니 그제야 기다렸다는 듯이 7층을 누르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의 구조는 집집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대문 앞에 중문이 있는 집과 그리고 대문만 존재하는 집이 있었죠. 중문이 있는 집은 그 공간에 자전거를 두거나 또는 화분을 심는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만큼 공간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집도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5층에 내렸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남자친구는 제게 귓속말을 하듯이 조용하게 말을 하더군요. 여기에 쪼그리고 앉아있어? 금방 나올게. 남자친구는 저를 끌고 가듯이 집 앞 중문 앞으로 데려갔고 저는 그 와중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죠. 그리고 중문 위로는 반투명 창문으로 되어 있어 불빛이나 그림자 정도는 분간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중문 뒤에서 쪼그려 앉아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위층 계단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정말 무서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직감적으로 느끼기에 후드를 입은 남자의 발소리라고 느껴졌죠. 그게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을 때 그 남자가 신었던 신발이 운동화가 아니었고 군화 모양으로 생긴 워커를 신고 있었는데 발걸음 소리가 둔탁한 게 꼭 구두도 아닌 워커 소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온 발소리는 남자친구 집 앞까지 들리더니 결국 중문 앞에 있는 센서 등까지 켜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 순간 너무 겁이 나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나오더니 경비실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고 결국 그 남자는 야간 순찰을 하고 있던 경비 아저씨에게 발각이 되어 급히 경찰을 부르고 나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섬뜩했는데 그 남자는 저희 아파트 주민이 아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뭘 숨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할 정도로 신분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남자의 주머니에서는 호신용으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면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소름이 돋았죠. 그런데 더욱 끔찍했던 사실은 제가 저희 집 근처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때부터 그 남자는 저를 노리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고 걸어오던 도중 회사원 차림의 여자를 보고 범죄 대상을 바꾸려고 생각했지만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원래 타깃이었던 저를 따라온 거였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 경고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꼭 피해가 생겨야 처벌이 가능한 현실이 너무 화가 나고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제가 만약 남자친구의 촉을 무시하고 그냥 놀이터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면 정말 위험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만 이 일로 인해 사람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지만 아직도 남자친구에게는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겪은 그날 사건 때문에 차에 탑승할 때마다 뒷자리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겨버렸죠. 분명 이런 유사한 범죄가 존재할 텐데 시청자분들도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
2014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아내와 둘이서 모처럼 바람이나 쐬려는 생각으로 울산 언양으로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죠. 제가 사는 북구에서 언양까지는 대략 자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크게 멀지 않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2시쯤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내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희 부부는 언양에 있는 자수정 동굴을 찾아가게 되었죠. 짧게 말씀드리자면 폐광 중 하나를 관광지로 개발해 유명해진 곳이고 자수정 동굴안은 온도가 10도 안팎이라 무더운 여름날 방문하기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자수정 동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서 그냥 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반팔을 입고 들어가면 추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 안에서 얇은 겉옷을 챙기고 있었죠. 그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저와 아내는 차 안에 있던 상황이었고 그 여자는 뭔가 불만이 있는지 인상을 쓰면서 저희 차를 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갑자기 여자는 자동차 창문에 침을 뱉었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곧장 차에서 내렸죠.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남의 차에 침을 왜 뱉어요? 그때 아내가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더니 이내 저를 말렸고 저도 더 이상 화를 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그 여자 표정을 보니 술에 취한 듯 양쪽 눈이 풀려 있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더군요. 그런 사람을 상대해봐야 득볼 것도 없으니 짜증은 나긴 했지만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아내와의 데이트인데 이를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자수정 동굴을 구경하다가 동굴 안에서 서커스 공연을 한다는 안내 음성이 들리더군요. 얼핏 보니 동남아 외국인들이 공연을 하는 것 같던데 저는 처음 보는 공연이라 기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장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꽤 붐비는 모습이었고 서로 앞좌석에 앉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그냥 나가자는 겁니다. 왜 그래? 잠깐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공연장 밖으로 나왔고 그제야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여보, 뒤에 서 있던 남자 못 봤어? 아내가 하던 말은 제 뒤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야? 저는 곧장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확인했더니 다행히 분실된 물건은 보이지 않았죠. 물건은 그대로 있으니 저희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주차장 일도 그렇고 동굴 안에서도 찜찜한 일들이 벌어지니 구경은커녕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차된 차로 걸어갔고 차에 올라타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동굴 안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아내는 차에서 내리라는 식으로 제 팔을 잡아당기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찾기 위해 차에서 내려 아내와 다시 동굴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자수정 동굴 주차장인데 빨리 좀 와주세요. 아내는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내에게 물었죠. 뭐야, 당신 휴대폰 없어진 거 아니야? 근데 경찰 신고는 또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내는 귀신이라도 본 건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발을 덜덜 떨며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오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기 트렁크에. 참고로 제 차는
트렁크와 뒷좌석이 연결되어 있는 SUV 차량인데 아내 말을 듣고 뒷좌석을 유심히 봤더니 뒷좌석 오른쪽 의자가 앞으로 당겨져 있더군요. 아내의 진술대로 결국 경찰분이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모습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글쎄, 트렁크 안에 어떤 남자가 흉기를 가지고 숨어 있는 겁니다. 경찰차가 와 있으니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 부부는 물론 구경을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차에 침을 뱉은 여자와 그리고 트렁크에 숨어있던 남자는 연인 사이라고 했고 울산에서 유명한 2인조 커플 공갈단이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되었고 공범인 여자는 이미 도주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었는데 사건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죠. 저희 부부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그 커플도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식사를 끝내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 뒤에 서 있던 커플 공갈단이 제 지갑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날은 개인적으로 현금 사용처가 있어서 50만 원 정도 지갑에 넣어둔 상태였는데 그 돈이 범죄의 타깃이 될 줄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플 공갈단은 두 가지 범행 계획을 세웠고 1차 범행은 공갈단 여자가 술을 먹은 척 다가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건 뒤 몸을 터치하게 되면 폭행 또는 성추행으로 자해 공갈을 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 부부가 그냥 넘어가자 2차는 더욱 끔찍한 방법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공갈단 남자는 저희 부부를 따라 동굴 안까지 들어왔고 사람이 북적한 공연장 근처에서 제 지갑을 훔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거기서 끝이 아닌 몰래 차 문을 따고 들어가 트렁크 안에서 흉기를 들고 숨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차량 문을 따고 들어갔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지만 그 당시 제가 타고 다녔던 차는 10년 정도 지난 노후화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쉽게 문을 열었던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차에 타자마자 겉옷을 벗어 뒷자리에 두려고 했는데 처음 차에서 내릴 때와 다르게 뒷좌석 오른쪽 의자가 당겨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돼서 유심히 뒤를 쳐다봤더니 트렁크 뒷좌석 쪽에서 미세한 사람 숨소리가 들렸고 곧장 휴대폰 핑계를 대며 차에서 내렸다고 했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 더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그날은 굉장히 무더웠던 날씨라 공갈범이 차에 숨어 있으면서 본인도 모르게 숨이 가빠져 소리를 냈던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겨우 50만 원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을 실제로 겪고 나니 범죄자들은 기본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 커플 공갈단은 단순 돈이 목적이었겠지만 흉기를 가지고 트렁크에 몰래 숨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무섭고 섬뜩합니다. 아내의 순간적인 판단 때문에 저희 부부는 무사히 집으로 올 수 있었고 그날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조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정도 전의 일인데 그 당시 충격을 받은 건 물론 정말 기이할 정도로 섬뜩한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제가 20대 후반에 모델 일을 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저의 직업은 프리랜서인데 간혹가다 일이 들어오면 의류 쪽 피팅 모델을 하곤 합니다. 뭐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쪽 업계는 경력과 인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처럼 인지도가 낮은 모델들은 시급도 굉장히 낮은 편이었죠. 그래서 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친구 녀석이 단가가 높은 건이 하나 있다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일은 소개팅 회사에서 진행하는 결혼사진 남자 모델이었는데 안 그래도 일이 없던 와중에 저에게는 빛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촬영 약속을 잡고 나서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는데 좀 당황스럽더군요. 그게 제가 듣기론 소개팅 회사에서 모델을 모집하는 거라 알고 있었는데 막상 방문하니 회사는 아닌 것 같아 보였고 말 그대로 동네에 하나씩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진관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고 온 모델입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사진관 안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계셨고 사장님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키와 몸무게, 그리고 경력 사항 등을 물어봤고 저는 사실 그대로 대답을 해드렸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일과 별개인 것들을 묻는 겁니다. 아직 총각 같은데 혹시 결혼은 했어요? 네? 아직 미혼입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죠? 예, 그럼요. 엄청 건강하십니다. 대부분 촬영을 하기 전 어떤 컨셉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개인적인 대화를 하게 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그때는 사장님이 나이도 좀 있으시고 저를 조카뻘로 생각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요.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 컨셉인데 여성분 없이 단독으로 촬영할 거예요. 그렇게 몇 가지 설명을 듣고 촬영이 시작되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도 자꾸만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단독 촬영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제스처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번 촬영은 유독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꼭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몸짓을 원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이유를 물었더니 평범한 컨셉과는 다르게 차별화를 위해서 그렇다는 말을 하셨죠. 그렇게 4시간 가까이 걸려 촬영은 무사히 끝이 났고 저는 집으로 와 이 일을 소개해준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냐? 아니, 네가 소개해준 촬영 끝내고 이제 막 들어왔거든. 근데 네가 소개팅 회사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오늘 가보니까 그냥 개인 사진관이던데? 친구는 그제야 말을 해주는데 사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피팅 모델 광고를 보게 되었고 그 광고 조건이 워낙 좋아서 본인이 하려고 했으나 결혼 컨셉은 본인보다 제가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소개를 해줬다는 말이었죠. 한마디로 일반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직접 올린 광고 글이었는데 이 업계에서 일을 해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곳들은 진짜 돈이 급한 게 아니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이유가 개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어디에 쓰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로 먹고 사는 저희 직업 같은 경우 철저히 기피하는 부분이었죠. 야, 그럼 미리 말을 해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뭘 그리 화를 내. 이상한 촬영도 아니고 어차피 결혼 사진이면 목적이 뚜렷하잖아. 거기다 시급도 센 편이라 소개해준 건데 내가 찜찜했으면 너한테 얘기를 했겠냐? 친구 말을 들어보니 턱시도를 입고 찍은 사진들 뿐이라 이 사진들이 상업 목적으로 쓰여도 제 이미지에 피해가 갈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촬영을 하고 난 뒤부터 저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20대부터 줄곧 혼자 자취를 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의 옷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그게 아니면 화장실 전등이 켜져 있을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확인을 못한 거라 생각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꼭 누가 집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기분까지 드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침입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던 상황이라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죠. 혹시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집주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집주인분은 공동 현관 그리고 주차장 CCTV까지 확인을 해주셨지만 입주민 말고는 외부인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저는 급기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집이 문제라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알 수 없는 현상들은 간헐적으로 일어났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정상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정신병까지 걸릴 것 같은 생각에 최후의 수단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고 저는 집으로 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게 아마 결혼사진 모델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그 생각에 저는 사진관을 다시 찾아갔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관 안에는 앞전에 촬영했던 제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저 혼자가 아닌 제 옆에 모르는 여성분이 같이 찍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같이 찍은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애당초 결혼사진이라고 했으니 단순 홍보용으로 만든 거라 생각을 했죠. 사장님 계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나온 사장님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아니, 이런 말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촬영한 뒤부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사장님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제 말을 듣고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뭔가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장님, 제 사진 옆에 저 여자분은 누구예요? 그건 알 거 없고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만 돌아가요. 그렇게 쫓겨나듯이 사진관을 나와 집으로 향했고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모든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진관에 손님인 척 찾아가서 한번 물어볼까? 야, 네가 가서 물어본다고 그걸 쉽게 말해주겠냐? 그건 모르지. 네가 당사자니까 숨길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내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볼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쯤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하던 말은 사진관에 걸려있던 제 사진 속 옆에 서있던 여자의 정체였는데 그 여자분은 사진관 사장님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은 약 1년 전쯤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고 한참을 병원에만 누워있다 얼마 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못해보고 세상을 떠난 딸이 안쓰러운 마음에 사장님은 딸을 위해서 결혼 사진이라도 남기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딸의 짝을 찾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참을 고민하다 결혼사진 모델을 찾아 본인의 딸 사진과 합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에 맞는 모델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직접 사장님을 찾아가 왜 진작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제야 사과를 하면서 사진을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측은한 마음에 사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사고가 나던 그날 아침 사장님 딸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옷을 갈아입던 도중 옷을 너저분하게 펼쳐놨길래 그걸 보고 잔소리를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딸과의 마지막 대화였던 겁니다. 딸이 살아생전 모델처럼 키 큰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늘 말을 했다는데 뭐 단순 사진이지만 이상형을 찾아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경험했던 알 수 없는 일들이 혹시나 고인이 된 딸이 나타나서 그랬던 건 아닐까 그런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신기한 사실은 사장님이 사진을 파기하고 난 뒤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점이었죠.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섬뜩할 수도 있는 경험인데 사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동의 없이 이런 사진을 만들었다는 게 저에게는 충격이고 좀 과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뭐 현재는 잘 지내고 있지만 가끔 그날 일들이 떠오를 때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